김부겸 총리 인준안 처리에 이어 장관 후보자 2명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지 하루 만인 오늘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청 관계에서 당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대통령과 면담도 요구했습니다.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 등에 회부돼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맞수. 오늘은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노영욱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얼어붙은 정국과 계급장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부터 임혜숙, 노영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임기 말 당정 간 분열이 없어야 한다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혜숙 과기부 장관, 노영욱 국토부 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 안경덕 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불거진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이로써 지난달 16일 새 국무총리 지명과 개각 발표 이후 28일 만에 인사가 마무리된 셈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박준영 후보자의 사퇴로 어느 정도 비판 여론을 수용했다 보고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남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에 이어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며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간담회의 초점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맞춰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4.7 재보선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와 부동산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는 당청 간 소통과 화합에 대해 공감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무게추가 청와대에서 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초청 간담회 비공개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발언을 듣고 나서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혜숙 과기부, 노영욱 국토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DNA가 고쳐지지 않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80여 명이 청와대 앞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손에는 국민무시, 협치 파괴 피켓을 들고 문재인 정부 규탄을 외쳤습니다. 협치 파괴, 오만 독선, 집권여당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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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기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은 사람을 끝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인사폭거라는 겁니다.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독단적 임명 강행은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하에서 민주당이 그 배우로 등장해서 실천에 옮긴 참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해수부 장관 한 명으로 자진 사퇴시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이 분노해도 야당이 지적해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독선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어제 총리와 장관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야당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나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대통령과 제1야당의 실질적 대화의 자리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힘의 면담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전국은 끝났지만 야당 동의 없는 임명 강행으로 전국이 냉랭해진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문제를 앞두고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정권 임기 말에 지난 재보선 승리로 동력을 회복한 국민의힘에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여성의 군 의무 복무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유사한 요구가 올라오는 등 여성 군 복무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해주세요.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심사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오늘 국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 등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인구 감소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 만큼 건강한 남성들로만 숫자를 채우기는 힘들어 보이고 몸이 아픈 남성들보다 건강한 여성이 전투병으로서 더 적합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법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병역 의무자로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세대 간, 남녀 간의 차별이나 갈등의 문제 또는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등 새로운 국방 비전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도 함께 심층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징병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이어 국회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씨가 산재로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를 청소하다 300kg의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소홀. 정부는 오늘부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TF를 가동했는데 고 이선호 씨는 안전관리자도 없이 혼자 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올해 1월 제2의 김용균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법을 처리했는데도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계속 되풀이되자 여야가 입법 보완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심의 과정에서 벌금형 하한과 양형 특례 조항 등이 삭제되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벌금형의 하한을 1억 원으로 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사업주와 회사가
안전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등을 지적하며 허점투성이 법을 정의당 제안대로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허점투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정의당이 당초에 제안했던 내용대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하면 의미가 없다며 기업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보다도 돈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고 그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야는 이번 달 입법 예고 예정인 중대재해법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 취지를 시행령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농가의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서 잠을 자다 한 이주 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혹한 속에서 처음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다 참변을 겪은 건데요.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의 현 주소와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난방시설 하나 없는 한평 남짓한 비닐하우스에서 이주 노동자가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쓰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냈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농어업 이주 노동자들의 약 70%가 조립 패널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안쪽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되지 않은 곳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 거주하던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한파 속에서 사망한 사건은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일회용 노동자에 비유하며 언제까지 열악한 기숙사에서 살아야 하는지 기약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여전히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 노동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어려운 물로 조건에 일하면서도 저녁에 제대로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숙소 상태와 비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정한 불법 임시 가건물에서 지내겠다는 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3년 넘게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게 가설 건축물을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기숙사비를 또 임금에서 공제당하는 이런 상황들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화장실이나 주방 같은 생활시설이 멀고 제대로 쉴 만한 곳이 부족하다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রুম বানাইছে তো ওটা ছিল নিচে বাথরুমে ট্যাঙ্ক আর উপরে আমরা থাকতাম তো ওটার জন্য অনেক গন্ধ রুমে থাকা যেত না তো আমাদের ওই গন্ধের কারণে ঘুমাইতেও কষ্ট হতো কোম্পানির ভিতরে অবস্থায় মেশিনেরও শব্দ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농축산업은 물론 제조업과 건설,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는 이주 노동자들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의 현안을 들었습니다. 송 대표는 2565주년을 맞는 부처님 오신 날 불교계가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협력해주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 어려운 코로나 국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를 잘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오늘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라 도전 정신이라면서 완전한 새판짜기로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선 중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건 어제 김웅 의원에 이은 두 번째로 6월 11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에 초선 의원들의 도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부세 12억 원 상향 논의를 언급한 건 표를 의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폭등한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 민심인데 민주당 내에서 나온 여러 정책은 집값을 부추기고 투기에도 좋다는 신호를 주는 것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8개 정당에 115억 7,049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 52억 7,829만 원, 국민의힘에 46억 1,201만 원, 정의당에 7억 6,856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결국 이제 민주당이 어젯밤 8시쯤에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을 14일 이제 오늘까지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이제 했잖아요. 오늘 근데 이제 제각까지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가 된 건가요? 여당 입장에서 이 박준영 후보자 사퇴로 이 나머지 후보자들 임명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정도 명분이 있으면 야당도 물러서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의도한 것처럼 박 후보자 사퇴 입장문이 이제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중간에 발표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야당이 박 후보자뿐 아니라 임혜숙 후보자까지 적어도 2명은 물러났어야 했다고 맞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임혜숙 신임 과기부 장관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과학계 롤모델이라고 말하는 등 임명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여성 장관 비율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여당은 임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가 적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마저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더 이상 협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 여당 입장에선 굳이 내일까지 이 논쟁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오늘까지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이제 송부 시한을 이제 정했었고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정리된 뒤에 야당과 이제 협상을 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이제 많았잖아요. 네, 이 문 대통령과 이 신임 지도부가 처음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관 임명 논의가 이슈가 되는 것보다는 장청이 해결해야 되는 부동산 등 이 정책적인 면에 이슈를 초점을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 초선들이 공개적으로 한 명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당청 갈등 우려가 고조됐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갈등이 표면 위로 계속 드러날 경우 여론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각종 논란들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다음 국정 과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는 빨리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정책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는 거죠. 그럼 앞서 이제 얘기했던 이번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어쨌든 그 1명 이상의 낙마 이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거네요. 네, 그런 문 대통령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건데요. 근데 앞서 이 문 대통령이 이 임명 의지가 강했는데요. 앞서 직접 지명한 새 후보자가 상당히 애정했던 게 많이 보였습니다. 4주년 특별 연설에서도 이 한 명 한 명 지명 배경 설명을 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부네.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야당이 반대한다고 이 검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깜짝 강경 발언을 하면서 강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하겠다고 함께 밝히면서 국회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제스처도 함께 취했는데요. 네. 또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틀의 재송부 시한을 지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사흘의 시간을 줬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청문 정국에선 여당의 주도권을 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와대 한 명은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설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박준영 후보자 사퇴도 사전 조율을 통한 자진 사퇴라는 형태로 청와대가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에는 3명 후보에 대한 모두 수용하겠다는 그런 이제 임명 의지가 이제 강했지만 결국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이제 1명 이상의 이제 낙마를 수용한 거라고 이제 해석이 되겠네요. 네, 그런 점도 있지만 네. 또 청와대에선 사실 이 장관 후보자 선사퇴 방안이 일찌감치 물밑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주 주말에 총리 공간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일부 인사 낙마론을 꺼내 들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 송남기 총리 직무대행,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과 같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다른 참석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정리되면 총리 인준안부터 표결하고 또 나머지 장관 임명을 차례로 하자고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월요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이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깜짝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김 총리 임명안마저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상 시나리오가 막히면서 당청이 고민을 하는 와중에 초선 의원들이 한 명을 물러나게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초선 그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당의 의견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수용이 됐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거로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신임 지도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이 원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당정청 간 유기적 화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힘도 실어줬는데요. 송영길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당 중심의 전국 주도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또 정치권에선 이젠 당청 대신 이 당정으로 국정 주도권이 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송 대표의 행보와 함께 김 총리 역할에도 주목해야 된다는 평가입니다. 문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들었고 또 차기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대표와 김 총리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역학 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첫 시험대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앞으로 여기서 재산세 부과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앞으로 이 세금 완화 쪽으로 이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총리 장관 임명안 단독 처리와 청문 정국 속결 그리고 당청 무게추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1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 청와대 전지전능하지 않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던 청문회 전국이 끝난 후 여권에선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상털기식, 흠집 내기식 청문회로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인력과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 청문회와 개인 어떤 그런 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차제의 청문회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능력 위주로 검증을 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송 대표는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매번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는 만큼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의 청문회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권의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모두를 공개 검증하는 현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문회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답이 76%, 도덕성은 비공개,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답자는 1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을 묻는 질문엔 도덕성이 47%, 또 정책 능력이 47% 동률로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청문회가 끝날 때마다 매번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싣는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까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숲에는 노목도 있어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했거나 또는 검토 중인 당권 주자만 10명에 달하는 등 후보자 간의 경쟁도 아주 치열한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경쟁 구도는 바로 신구 대결입니다. 초선과 원외 인사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유력 중진 후보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소장파 바람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 당원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숲은 작은 나무도 있어야 되지만은 거목, 노목, 고사목이 다 있어야 숲이 되지 않습니까? 윤여정 선생 같은 경우도 연세가 70이 넘어서도 상을 받으시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무조건 물러나라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경선에 도전한 주호영 의원. 당권 경쟁이 신구 대결로 진행되는 시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를 예로 들면서 얼마나 새로운 생각을 갖고 혁신하려 노력하느냐에 달렸지 단순히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주 의원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세대 간의 대결로 이어지면서 초선 소장파 의원 대 중진 의원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세대 교체의 필요성을, 다른 한쪽에선 경험과 경륜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초선과 중진이 계급장 떼고 붙은 당권 경쟁,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문 전국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 총리 인준안과 남은 2명의 장관 청문 보고서를 처리하고 문 대통령이 이제 바로 재가를 했는데요. 이번 상황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권지웅 대변인. 네, 저는 어쨌건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된 개각이 이제 조금씩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것을 임명 처리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적절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준영 후보자가 자신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일정 정도 양보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인적인 평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뒤로 갈수록 많은 이제 호평이 따라왔었고, 오히려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비난 여론이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주부터 라디오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성 장관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 임혜숙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 저는 그건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보는 것이, 첫째로는 그게 왜 판단의 잣대가 돼야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임혜숙 장관이 이제 취임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부적격이지만 여성을 찾기 힘들어서 임명했다라고 하면은 그 장관의 말에 영이 서겠으며, 그 박준영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비록 부인의 도자기권으로 좀 그 오명을 사긴 했지만은 원래 굉장히 근무하는 주변 동료들 평가도 좋고 20년 넘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셨던 분이고 일남일녀의 아버지고, 그런데 왜 이런 비난을 뒤집어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인사 원칙을 뭐 완전 흔들어 버리신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고, 심지어 이건 제 이준석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성 할당제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희화화된다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저는 뭐 참 정무적 판단으로 어떤 판단이든 대통령께서 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의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엇갈렸는데 뭐 적절한 조치였다. 또 여성 할당제 중심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제 뭐 조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야당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오늘 청와대 앞에서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장외투쟁이 계속 이어지는 형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의원총회를 하긴 했으나 그 이상 이끌어갈 만한 주제는 아니었다고 스스로 보신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여성이어서 임명을 강행해야 했다라고 말한 지점은 적절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기부를 이끌기에 적절하다 아니다 그렇게 했으면 충분했던 것을 굳이 여성이니까 네.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건 저 역시도 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복귀해 보자면은 김기현 원내대표 취임한 뒤에 사실상 첫 번째로 원내 이제 활동을 지휘하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적 비난이 집중됐던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걸 좀 자성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도자기 밀수 의혹, 이게 워낙 국민들이 뭐 관심을 가질 만한 밀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가 처음에 많이 팠지만은 나중에 결국 국민 여론이 여론조사에 나온 걸 보면은 임혜숙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굉장히 높아져가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뭐 처음에 저희가 김부겸 후보자에게 좀 의혹을 집중하고 나중에 박준영 후보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임혜숙 후보자는 또 통과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거든요. 저는 전술적 실패도 어느 정도 있었다 보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그 임혜숙 후보자에 대한 국민 비난 여론을 안다고 한다면은 장관 임명됐지만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전부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던 문 대통령이 물러선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기우는 서막에 올랐다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건을 가지고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을 할 초기에는 사실은 설정한 국정 과제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권 운영의 전략이라고 하면, 저는 후반부에는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정 정도 양보한 것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죠? 저는 뭐 과거에 워낙 일방통행이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낙마를 사실상 시킨 것은 그래도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을 살피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다만 이번에도 형식적으로 보면요, 그 대통령께서 낙마 의지를 관철시킨 것으로 기록이 안 남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지난주에 이미 그 의원들이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한 걸 보면은 한 명 낙마시킬 것은 예상되었던 일이고, 내부적으로 그것이 여성 장관이 아닌 박준영 후보자에게 갈 것으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요식행위성으로 갑자기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성토대회를 하지 않나. 네. 그 다음에 바로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 오히려 국민적 비난은 임혜숙 후보자에게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좀 짜맞춰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3, 40명을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것, 특히 온라인상으로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자연스러운 좀 기획된 어떤 요식행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심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데 있어가지고는 저는 좋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여당 송영길 지도부가 오늘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청문 전국에서 당청간의 엇박자를 의식한 듯이 문 대통령이 다시 원팀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 당 지도부로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당이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송 대표의 당 중심 의지가 재확인된 것 같은데 당천 균열이 좀 봉합되긴 했지만 그 긴장이 여전히 있다는 분석에 좀 힘을 실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시는 선거에 나가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퇴임하시면은 선거에 나가실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중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하고 싶으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송영길 대표는 앞으로 지휘해야 될 선거도 많고 본인이 또 나중에 나가야 될 선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에 방점을 찍는, 그게 확실하게 노선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국정 1년 남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마무리하길 바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송 대표는 당연히 송 대표 입장에서 당은 선거에 이겨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걸 말한 건데, 이 둘의 각자 하고 싶은 말씀 하신 거지만은 저는 결국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는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본인과 같이 그 세 분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지만은 당에서는 좀 그게 선거 이기는데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각이 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둘 다 원론 얘기하신 거고요. 이것 때문에 봉합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 청신호가 켜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구체적인 사안이 뜨면은 다시 이견이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이준석 전 최고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어떤 긴장이 잠재돼 있고 그것이 봉합되지 않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7년 그리고 2012년에 당이 분열되었던 경험 그 속에서 어떤 교훈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임 당대표께서도 그것을 되게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근데 아마도 자연스럽게 대선 레이스가 더 이제 가속화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권력을 창출할 공간은 당이고 그것이 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당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권지웅 대변인한테만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그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그 여당의 지도부가 만난 그 자리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에 대한 이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의 그 안이 나왔을까요? 제가 언론 통해서 조금 더 추가로 본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된 언급은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적절하다고 보고, 사실 이건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2005년도만 해도 대한민국에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5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39만 명으로 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강조한 것은 좀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문 전국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막을 내리면서 당분간은 이 정부 급냉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또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여야가 거칠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묘안을 좀 제시해 주시죠.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검찰 관련해가지고는 여권이 본인들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지로 굉장히 친정권 인사라고 의심받는 분을 지금 사실상 후보자로 낙정했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김호수 후보자가
진짜 친정권 입장에서 검찰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캐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 재배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 법사위에 대해 가지고 재배분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뭐 송영길 대표의 의중이 좀 달린 것이 아닌가. 어차피 원내 협상이긴 하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중도화 또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분으로 각인되어 있는 분이 송영길 대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물꼬를 틔워주신다면은 다소 협상이 진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과거에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 이낙연 대표 체제와 같구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전적으로 송영길 대표께서 결단하신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있고 여야 간에 현재 이제 급냉된 그 분위기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떨까요? 저도 이제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어쨌건 새로운 당대표가 섰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새로 섰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검찰총장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도 일부 최고위원께서는 되게 강하게 개혁 의지를 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정권 초기만큼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기우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께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저도 궁금한 상태고 그런 거고 그리고 상임위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제안했던 게 11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갖고 7개 상임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갖도록 이제 제안했던 건데 그것이 부결되면서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원포인트로 법사위원장만 놓고 이야기하는 건 논의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넘어갈 텐데요. 우리 그 이준석 전 최고에게만 일단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야말로 뭐 핫하다. 저희 뉴스에는 매일 자료 화면으로 출연하셨죠. 네, 정치톡에도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2주 연속 이제 2위를 하셨어요. 먼저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사실 제가 뭐 그 당 대표 경쟁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인지도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부터 당의 이제 비전 경쟁이나 이런 것들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결국에는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내세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당대회에 나오신 다른 주자들이 비전을 밝히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걸 놓고 경쟁하는 앞으로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다들 그냥 뭐 무슨 산에 올라가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뭐 재미로 맞받아치고 있지만은 이걸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산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공방에 대한 또 이제 주위의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래 선거를 하다 보면 라이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웅 의원은 뭐 선거도 안 나오셨는데 홍준표 대표랑 지금 이제 설전을 주고받고 있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주호영 대표랑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가 출마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선거 관련 기사를 보면은 저희 전당대회가 영남 대 비영남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세대 간 대결로 재편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뭐 일정 정도 뭐 설전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제 존경하는 선배라고 해도 공격이 오면 또 맞받아쳐야 되는 게 이 정치인의 뭐 숙명적인 생리인가요? 제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 맞받아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제 공격수는 아닌 게 저는 들어온 대로 맞받아칩니다. 예전에도 뭐 대마도뷰 이런 거 나왔을 때 거기에 일본 왕궁뷰 이렇게 받아친 것처럼 상대가 배팅볼을 던지면 제가 받아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때리면 됩니다, 저를. 알겠습니다. 그 나경원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이제 계속 2주 연속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아직 그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뭐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나경원 대표가 당연히 당을 대표하는 여류 정치인이고 무엇보다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저희가 편의상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의 한 명을 후보로 고른 거지 당원들이 고루 인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출마하시면 좋은 경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권지웅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면피 돌풍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여당의 전 대변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돼요? 네, 저는 그 공격수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공격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튼 이게 이제 저는 생각보다 그 문턱 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의 지지율로 그
대열에 올라가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를 좀 응원해 드리고 싶고, 저는 아무래도 이준석 전 최고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조가 있고 그 구조 내에 가려졌던 목소리들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파격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제가 딱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준석 최고가 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거나 아니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에 훨씬 더 기민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 됩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장점이 많이 이제 뭐 발휘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는군요. 또 이준석 전 최고에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주호영 의원에 대한 그 산 발언 때문에 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정진석 의원께서 좀 발언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발언이라는 것이요. 제가 뭐 진짜 막말을 했으면 제가 뭐 자제를 해야겠지만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빨리 입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낮추는 게 아니죠. 빨리 우리 당으로 모시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좋은 그걸 하더라도 빨리 당에 들어와서 당원들과 동화되려면은 뭐 일정한 당원들과 융화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들어오면은 국내산 유구고 늦게 들어오면 수입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비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소에 비유하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과도한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평소에 저희가 뭐 동물에 사람 비유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예를 들어 지지층에 대해서도 집토끼, 산토끼 이런 말도 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과정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막말 프레임을 잡는 것 같은데, 정진석 대표 역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번엔 지적이 과하셨다. 저는 이렇게 항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선거 과정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단어들만 결국에는 좀 국민들한테 각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태탕이 그랬듯이 이번에 산, 또 이제 뭐 한우냐, 뭐 수입산이냐. 제가 근데 이런 논쟁을 제가 사실 마다하진 않는 것이요. 예, 선거가 이준석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예, 어쨌든 뭐 저는 적어도 저희가 뭐 아예 뭐 그 품격이 떨어지는 말로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치는 언제나 비유와 풍자의 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비유를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또 타격이 있겠지만은 공감을 살 수 있는 비유를 한다면은 그거는 뭐 선거에 좀 재미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당심이라는 벽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재 당원 투표가 7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가 30%인데요. 이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대결 속에서 당심과 민심이 워낙 괴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선거는 아무래도 탄핵이 된 지 얼마 안 된 후였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가졌던 그 오세훈 시장과 반대 입장을 가졌던 황교안 대표 간의 그 탄핵에 대한 찬반 대결로 이제 당원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좀 민심이 당심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고, 최근에는 탄핵 관련된 논쟁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탄핵의 주역 중 하나였던 윤석열 총장이 저희 당 지지층에게 대권주자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어떤 이슈 때문에 당심이 갈리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요. 저는 룰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기구인 선관위가 지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사실은 후보로 뛰시는 분들은 그 룰에 대해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론조사가 더 높을수록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을 너무 높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도 좀 더 높인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개혁적인 선택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국민의 여론조사가 높아지면 뭐 이 최고한테도 더 유리해질 거다, 뭐 동의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TK에서도 이준석이 먹힌다는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사실 지금까지 그냥 다 호사가들이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TK 아니면 전통적 나이대가 높은 당원들 이런 분들이 특정 후보자는 선호가 높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까봐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뭐 정치하면서 개인적으로 대구와의 인연을 제가 많이 밝히진 않았지만은 저희 가족 전부 다 대구 출신입니다. 가서 한번 제가 7대3의 현 규정에도 자신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제 선거가 개시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옆 지역구가 노원을인데 노원을에서 열심히 선거를 하시고 낙선하시고 대구로 가셔서 바로 대구시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이거든요. 수도권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이 대구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결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예, 뭐 프로그램 저희 그 뉴스는 이제 끝날 시간 됐지만 자꾸 뭐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방송을 워낙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 지역구가 노원이잖아요. 노원에서도 열심히 좀 지역을 좀 챙기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노원에서는 어쨌든 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고 곤란한 민원들이 저한테 집중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당이 지방정부도 뭐 장악하지 못했고 구청장도 민주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민원이 와도 제가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인해 가지고 좀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많아져 가지고 지역에서도 참 활동이 편해졌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 방송에서는 오랫동안 계속 보고 싶은데 또 선거 결과를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엔 권지웅 대변인도 발언할 기회를 저희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상황을 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청년 맞수는 총리, 장관 임명 강행으로 얼어붙은 정국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대해서 주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데일앤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며 해서 주말인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정도, 중부지방은 최고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는 다시 당분간 맑은 가운데 평년순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